금이 저장 가치로서 가장 값어치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과거에 비해서 기축 통화로서의 달러의 지위가 흔들리는 게 아닌가. 세계 경제가 재편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 이런 불안감이 있을 때마다 금값은 팍팍 뜁니다. 금만 오른 게 아니라요. 세계 자산 자체가 다 올랐어요. 코로나 이후에 풀린 엄청난 자금들이 여러 자산 시장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의 부채 비율이 다 높아지고 있어요. 전 세계의 법정화폐가 과연 지금만한 값어치를 유지할 수 있을지.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연구원의 조현승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2002년부터 산업연구원에서 근무를 했고, 제가 이제 제일 많이 연구를 하는 분야는 서비스 산업 중에서도 이제 고령 친화 산업이라든지 의료 서비스 이런 쪽이었는데, 연구소라는 데가 특징이 자기 분야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를 하게 되고,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 경제 안보라든지 요새 워낙에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이런 여러 미중 패권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이제 꾸준히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달러 환율이 1,420원대에 계속 머물러 있는데 심각한 수준 아닌가요? 네, 근데 사실 환율이라는 것 자체는 그 통화의 수급에 따라서 늘 변동이 있는 거고, 또 환율이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원화가 평가절하되면은 수출 기업이나 아니면은 관광 산업 이런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렇긴 한데, 물론 이제 수입을 하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원자재 수입을 많이 해야 되니까 이런 데서 부담이 되고, 또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물가 상승이 이제 된다는 그런 또 부정적인 영향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통화 수급에 따라서 바뀌는 건데,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가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 지금 강달러,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강달러가 아닌데 우리나라 환율이 이렇게 자꾸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원화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약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외국에서 볼 때도. 근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자체를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그 시각이 조금씩 커지는 것이 아닌가. 이제 요런 부분이 좀 가장 우려가 됩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거는 글쎄요. 제가 그렇게 본다기보다도 이제 외국에서 보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단기적으로야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순식간에 무너지고 이럴 일은 없겠죠. 그렇지만 이제 중장기적인 경제가 그렇게 썩 우호적이지 않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건데,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글로벌 무역 환경이 이제 악화되면은 거기에 영향도 받고, 또 지금 요즘에 외신에서도 그 IMF에서도 그런 게 있었는데, 우리나라 재정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럽게 지나친 재정 확장 정책은 좀 우려스럽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지만 이제 기업 활력이 떨어지게 되는 여러 가지 이제 국내외적인 여건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아마 외부에서는 좀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그렇게 우려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환율 상승이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일단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원래 대외 의존도가 높아서 과거에 보면요.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은 수출이 증가하는 그런 효과가,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잖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제품에. 그런 것들이 있고, 수출 기업들의 이제 자금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이 R&D 투자도 더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여유가 생기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광 같은 경우는 절대적이죠, 사실. 일본 관광이 한때 굉장히, 이게 지금도 많이 가지만 일본 관광이 저렇게 활성화된 거는 역시 엔화 가치가 떨어진 게 굉장히 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물가가 아주 비싸면은 또 이렇게 많이 가기가 힘들거든요. 그 나라의 매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이런 가격 경쟁력이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장점은 있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굉장히 높아지죠. 우리나라 당장 밀가루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먹거리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우리나라 석유를 수입을 하지. 물론 이제 석유 화학 같은 경우 석유를 정유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수출을 다시 하기도 하지만, 모두 대부분의 원자재를 우리는 수입을 합니다. 철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다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환율이 이렇게 우리나라 평가 절하가 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우려가 커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커지는 게 국내에서 경기가 막 좋아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생긴다 그러면은 그거는 같이 임금도 올라가고 소득도 올라가는 건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이거는 환율 때문에 외부적인 요인으로 외부 물가는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임금에 그대로 반영되냐 하면 또 그건 아니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서민 생활도 더 어려워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그렇게 꼭 긍정적인 면보다는
아마 일반 서민들이 느끼기에는 조금 더 부정적인 면이 강하게 더 다가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재산을 원화로 보유하고 있는 게 위험하지는 않을까요? 이게 원화 가치가 하락한다라는 면에서 봤을 때는 원화를 보유하는 게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 저는 뭐 환율이 이게 변동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도 우리나라 자체 내에서는 뭐 여전히 원화가 똑같이 쓰이는 거니까요. 갑자기 뭐 경제가 과거에 뭐 우리나라 97년도에 그 외환위기처럼 그런 식으로까지 가지는 않을 테니까요, 당장은. 그러니까 뭐 원화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갖다가 그렇게 꼭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걸로 바꾸라 이렇게 말씀은 제가 못 드리겠는데, 다만 큰돈을 투자한다 그러면은 조금 자산을 분산해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좀 고려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이 지속될 경우 한국 경제가 얻게 되는 이점과 실점을 알려주신다면요? 일단은 이제 확장 재정을 하면은 단기간에 경기 부양 효과는 있죠. 아무래도 돈이 많이 풀리는 거니까요. 그런 효과는 있는데, 이게 저는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좀 재정이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될 거로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GDP 대비 부채 비율은 40%대니까 그렇게 높은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인구 구조를 생각하면은 곧 이제 우리나라도 뭐 굉장히 인제 그 부채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IMF에서도 권고를 한 게 재정 준칙을 만들어서 그걸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현재 이제 재정 확장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그 우려를 표명을 했죠, IMF에서도.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인구가 지금 현재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 고령화율이 다른 나라랑 뭐 큰 차이 안 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약간 다른 게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가지고 계산을 하거든요. 21% 전체 인구의 21%가 되면은 이제 초고령 사회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초고령 사회라고 해도 그게 아주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령층을 전기 고령층하고 후기 고령층으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75세인데, 이 전기 고령층 시절에는 사실은 별로 그렇게 재정의 압박이 좀 덜해요. 물론 이 연금을 받긴 하는데 특히 의료비 부담이 적어요. 전기 고령층은 그 정부 보조를 받는 액수가 아무래도 의료 쪽에서 더 돌봄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덜한데, 75세 이상을 넘어가는 후기 고령층이 되면은 이제 의료비 부담도 많이 늘어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인제 초고령 사회라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젊은 초고령 사회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주변에 65세인 분들을 봤을 때 정말로 노인이라는 생각이 잘 안 들거든요. 그래도 한 75세에서 80세는 돼야지 인제 '아 진짜 노인이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아직은 건강하신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는 이제 연금이 1989년도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사회 초년생 기준을 이제 몇 년으로 보느냐는 다른데 대충 한 25세라고 따지면은요, 그게 64년생이 됐죠. 예. 그러면은 아직은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회 초년생부터 연금을 낸 게 아니라 뭐 30이나 40세쯤 돼서 연금을 내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연금 수급액이 적어요. 좀 있으면은 우리나라가 이분들이 인제 사회 초년생 시절부터 연금을 낸 사람들이 65세가 돼서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은 연금 받는 사람의 숫자도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요, 그때 인구가 점점 늘어나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의 숫자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1 인당 연금 수급액도 늘어납니다. 뭐 연금하고 인제 재정은 쪼금 분리돼 있긴 한데 어쨌든 연금도 그러니까 고갈이 인제 눈앞에 보이는 거고, 그다음에 인제 지금 현재 그 고령층에서 후기 고령층이 늘어나게 되면 의료비 부담도 많이 늘어나고요. 또 노인들 인제 그렇게 되면요, 지금 현재 이제 노인들에 대한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지출들이 많거든요. 그 수급자의 숫자도 같이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재정이 뭐 GDP 대비 부채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낮고 뭐 유럽보다 훨씬 낮은 걸로 보이지만 이거 금방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재정의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을 좀 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갖다가 그래야지 후세대한테 짐을 좀 덜 지울 수가 있는데, 지금 재정 확장을 인제 자꾸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러한 부담을 인제 후세대한테 자꾸 떠넘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냥 경기가 어려울 때야 물론 재정 확장 정책을 쓰는 게 그게 뭐 타당할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뭐 필요할 때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긴 한데, 지금은 이제 그게 또 과도해지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IMF에서도 그런 부분을 우려하면서 이제 좀 재정 확장 정책에 대해서 약간 인제 우려를 표명을 한 거죠. 예. 고령화로 인한 재정 문제를 잘 해결한 나라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대부분의 국가들은 해결을 잘 못했는데 몇몇 나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네덜란드나
뭐 덴마크 그리고 요런 나라들인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지금도 부채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뭐 50% 이하입니다. 거기도 고령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돼 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가 이제 요번에도 보면은 그 눈여겨볼 만한 게 유럽 전체 나토가 인제 국방비를 다 증액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부채 비율이 다 올라가고 독일 같은 경우는 재정 준칙이 굉장히 세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그 60% 정도에 이렇게 대충 맞춰져 있었는데 요번에는 이제 고걸 좀 깨고 거기다 쪼금 더 추가하기로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네덜란드는 굉장히 건전한 재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국방비를 늘리는데 그 돈을 갖다가 기존에 있던 교육 예산의 일부를 빼서 쓰기로 했어요. 그 GDP 대비 이 부채 증가에 대해서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좀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아 그럼 다른 나라도 그러면 되지 않냐.' 다른 나라에서 그게 안 되는 게 국민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거를. 아니 주둔 거를 깎는다는 건데 그걸 깎아서 국방비를 쓴다는 건데 이거를 국민들이 수용을 하는 나라거든요. 저도 그 네덜란드가 인제 왜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덴마크도 마찬가지거든요. 덴마크도 부채 비율이 상당히 낮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더 추가적으로 당연히 그렇잖아요. 정치 집단끼리 만나면 항상 보면 "돈을 더 풀겠다. 복지를 늘리겠다." 하면 표를 더 받기 마련인데 그 나라들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저도 뭐 그쪽에 대해서 요새 그래 가지고 저도 최근에 인제 그쪽 연구를 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명확하게 그 원인이 뭘까? '그 나라 사람들은 왜 그걸 수용할까?' 요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수용을 하고 있다라는 건 알겠거든요. 복지를 줄인다. 그리고 여기서 뭐 더 추가적인 복지를 해 달라 이런 요구가 별로 없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게 별로 없고 재정을 갖다 항상 지키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기가 어려울 때도 그걸 갖다가 상상이 잘 유지를 해 나가고 있는데 국민들이 수용을 하는데 그 국민들의 심리가 왜 그렇게 인제 사회 분위기가 잡혀갔는지 고 부분에 대해서는 쪼금 더 연구가 필요하고 이건 저 혼자 할 게 아니라 저는 한번 이런 거는 우리나라 전체에서 다 같이 좀 연구를 해서 물론 뭐 역사적인 배경이 다르고 인구도 인구의 숫자라든지 인구 구조 뭐 여러 가지가 다 다르긴 해요. 그래서 그걸 있는 그대로 다 우리나라가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 그 어떤 식으로 그런 타협이 가능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그 부분적으로라도 수용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우리도 좀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은 좀 연구를 지금부터 이렇게 착실히 해서 그 원인을 좀 한번 찾아봐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한국은행의 환율 대응 능력은 어떤가요? 지금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가 이제 4천억 달러 좀 넘죠. 그래도 지난달에도 어저께 제가 봤는데 보니까 지난달에도 외환보유고는 조금 늘었더라고요. 자꾸 뭐 외환위기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율 올라가니까 97년도처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97년도에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30억 달러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4천억 달러가 넘으니까 그때하고 비교할 수는 없고요. 그런 식의 외환이 갑자기 부족해지는 사태는 없어요. 더군다나 그때는 97년도에는 정말 단기 차입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때 종근사라는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데서 인제 해외에서 단기 차입을 해서 국내에서 그보다 좀 더 높은 이자로 다 빌려주고 달러를 그러고 받고 하는데 이제 그게 중간에 딱 끊어지게 되면서 그때 이제 동남아시아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금융 불안으로 인해서 그 단기 차입이 끊어지고 갑자기 달러가 부족해지면서 인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였는데 이번에는 뭐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은행에 계신 분들을 여러 분을 만나서 인제 얘기를 해 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근데 한국은행에서도 환율 방어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정도 시장 규모가 되고 이렇게 외환 거래가 많은 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이 개입해서 뭔가 방어할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갑작스러운 변동에는 일시적으로 돈을 좀 투입할 수도 있지만 이 구조적으로 만약에 환율이 계속 상승한다 그러면 그거 갖다가 억제하기 위해서 계속 돈을 투입하는 거는 좀 무모한 짓이라고 보는 거죠. 그냥 정말 돈만 낭비하는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한국은행의 능력이 그 정도까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한국은행 내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대응 능력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4천억 달러가 넘는 액수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변동, 일시적인 단기적인 그 외환 부족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이걸 대응할 생각 자체도 없고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하는 거는 정말 외환 낭비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환율 방어는 아마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뭔가 이렇게 샥이 팍 올 때는 그때는 일시적으로 투입해 가지고 뭐 환율을 이제 좀 조정을 하는 능력은 지금은 충분합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은 달러 그러니까 미국 국채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달러에 대한 게 많아요. 근데 금 보유량이 1.2%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 중에서. 그리고 뭐 가상화폐나 이런 건 전혀 없다고 봐야 되고요.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독일 같은 경우는 금 보유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이유가 그때도 '금값 오를 거다.'라는 거 다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작년, 재작년에도. 근데 그걸 안 샀던 게 과거에 자원 외교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원을 샀다가 그게 일시적으로 하락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한국은행에서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가장 안전한 거 그럼 뭐 달러 자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광물이라는 거 있죠. 금이나 은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 외에도 뭐 해외 주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변동폭이 큽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너무 비난을 하기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약간 분산하는 것이 필요해요. 지금 더군다나 달러에 대한 그 신용도도 요즘 들어서 보면 조금 약화되고 있고 실제 달러 인덱스도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뭐 금뿐만이 아니더라도 뭔가 조금 자산을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도 좀 자산을 좀 이렇게 다양화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동의하는 분들이 많은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했다가 그 책임을 가격이 그 자산의 가치가 내려가면은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하는 그런 참 어려움이 있고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좀 정치권이라든지 모두가 다 국민 모두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식을 해서 요걸 조금 더 다양화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셧다운이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굉장히 큰데 다들 관심이 없어요. 셧다운이라는 게 정부가 셧다운 됐다는데 정부에서 돈을 지급하는 거를 이제 못 하고 있는데 그냥 다들 '그런가 보다.' 이게 좀 다른 이슈들이 워낙 크게 많아서 그런 거긴 합니다만 근데 셧다운이라는 게 뭐냐면 정말로 정부가 다 멈추는 건 아니고요. 필수적인 거 뭐 국방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는 그대로 지급이 되고 나머지 인제 그런 필수적이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이제 다 무급 휴가를 떠나게 된 거죠. 대표적으로 뭐 박물관이라든지 뭐 자연공원 뭐 이런 것들 있죠. 지금 다 멈춰 있는 상태죠. 그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국방, 의료, 교육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공안전 뭐 이런 거 헌법상 기능 이런 거는 여전히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런 필수 인력을 제외한 상당수의 공무원들이 지금 이제 유급 휴가를 갔는데 그 숫자가 한 70만에서 80만 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돈을 못 받고 쉬고 있는 거죠, 강제로. 인제 이게 셧다운이 발생하게 된 가장 큰 그러니까 트리거 자체는 뭐였냐면은 그 흔히 그 의료 보조금 지급을 계속하느냐 마느냐였죠. 공화당에서 그걸 줄이겠다. 그러니까 옛날에 오바마 케어라 그러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그걸 계속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요걸 인제 그 예산을 삭감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공화하고 민주당에서 이게 합의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이게 국회에서 부결이 되면서 현재 내년도 예산이 지금 지금 예산 지급해야 되는 게 멈춰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되니까 공무원들이 지금 사실상 반강제로 휴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원치 않는 상태에서.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셧다운이 그동안 몇 번 있었어요, 미국에서. 몇 번 있었는데 보통 한 1-2주 안에 다 해결이 되고 다시 원상복귀되고 하는데 이번에 조금 장기화되고 있죠. BBC에서 한번 보도가 나왔는데 일주일 셧다운이 되면은 GDP가 0.2% 하락한다 뭐 이렇게 BBC에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 이건 좀 너무 과장된 거고요. 왜냐하면은 다시 인제 돌아오면은 셧다운이 끝나고 인제 언젠가는 봉합이 될 테니까 돌아오면 대부분 다 회복이 됩니다. 물론 영향이 조금은 있겠지만. 그래서 일주일에 0.2%는 좀 과장된 거지만 어쨌든 미국 경제에는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거는 확실합니다. 트럼프 정부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미국의 국가 신뢰도와 달러 위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물론 굉장히 부정적인 거는 맞는데 왜냐하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일단 말 자체의 신뢰도가 굉장히 낮아진 상태고요. 근데 무슨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나중에 또 어떻게 말을 바꾸지?' 뭐 이런 식으로 인제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니깐요. 굉장히 안 좋고 미국 국가 신뢰도도 떨어지는 건 맞지만 저는 이게 개인의 변덕이라는 것도 물론 고려를 해야겠지만 그 이상으로 약간 노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미국 정부가 그동안 보면은 과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까지는 보면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상당히 신사적이고 점잖았어요. 물론 뭐 구실을 만들어서 다른 나라 공격도 하고 이런 거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이제 자기가 한 말은 좀 지키고
그래서 좀 점잖은 경찰 뭐 어른 세계에서 이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난 더 이상 그거 안 해. 내 맘대로 할 거야. 미국 국익 우선이야."라는 거를 정말 아주 확실하게 이제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인제 말 안 들으면은 주먹도 날아갈 수 있다라는 식의 위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점잖은 강대국이 아니라 더 쉽게 말하자면은 인제 미국은 더 이상 쉬운 소비 시장이 아니야. 니네가 와서 우리를 뜯어먹을 수 있는 그런 쉬운 소비 시장이 아니야. 이거를 전 세계에다가 공표를 하는 거죠. 네, 이런 효과는 좀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다가 플러스 약간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변덕도 약간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예. 트럼프 정부가 달러의 유동성을 크게 늘리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유동성 자체를 늘리려고 한다기보다는 이제 금리 인하를 자꾸 시도를 하는 거죠. 금리 인하를 시도하는 게 그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채 이자 부담이죠. 그러니까 금리가 1%만 1%가 아니라 0.5%만 내려가도 엄청난 부채 절감 효과가 있거든요. 일단 그게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인제 중간 선거가 내년 11월 월이니까 아직 뭐 상당히 많이 남긴 했지만 서서히 이제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사인이 나오고 있어요.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때 선거 직전에 가 가지고 막 부양을 하면은 효과가 그때 가서 좀 늦을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너무 떨어지지 않게끔 이제 미리미리 고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부양을 하려고 한다. 저는 뭐 그런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의 금리 인하 압박이 연준의 독립성을 해치고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준다는 우려를 어떻게 보시나요? 굉장히 크죠. 네, 이건 정말 이게 역사적으로도 이미 증명이 된 사례입니다. 벤 버냉키가 21 세기 통화 정책이라는 책 자기 자서전 같은 걸 썼는데 거기서도 그 내용을 그러니까 연준의 역사에 대해서 과거 연준 의장들하고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히 썼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연준 의장으로 뽑는 사람이 그러니까 해리 트루먼 대통령 시절에 윌리엄 마틴. 네.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래 트루먼하고 되게 친하고 트루먼이 자기 인제 말하자면 꼬봉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속된 말인데 이거 시켰는데 말을 안 들어요. 트루먼 대통령이 선거 때문에 막 "돈 풀어라." 뭐 이렇게 해도 안 풀고 굉장히 긴축 정책을 하면서 이때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연준은 파티가 달아오를 때 과일 바구니를 치운다." 그러니까 먼저 선제적으로 과열을 막는 게 연준의 역할이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연준이 지금하고는 좀 달랐던 게 뭐 해외라든지 이런 해외 금융이라든가 이런 걸 다 뭐 고용 이런 거 별로 신경을 안 쓰고요. 정확하게 물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근데 뭐 지금하고는 시대가 워낙 다른 시대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연준의 고유 업무를 규정을 했고 이걸 통해서 물가 안정을 해서 60 년대에 미국의 높은 성장, 장기적인 성장을 이끌어냈다라고 인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버냉키 한 명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이 이 마틴 의장을 갖다가 높게 평가를 하고 이러면서 정부와 다르게 그러니까 정부의 행정부에 휘둘리지 않는 연준의 독립성을 강하게 유지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와 가장 반대되는 사람이 닉슨 대통령 시절에 아서 번스라는 의장인데 버냉키 전 의장은 아서 번스를 최악의 연준 의장으로 뽑았습니다. 근데 이 둘이 굉장히 친해요. 닉슨하고 번스하고. 그래 가지고 닉슨이 밑에 재선을 위해서 통화를 풀어라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인제 그래 가지고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상당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통화를 다 푼 거예요, 금리를 낮추면서. 근데 그게 인제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졌죠. 그러면서 인제 그때 나중에 80 년대에 볼커가 들어와서 그걸 다시 인제 뭐 긴축 재정을 하고 이러면서 그때도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스태그플레이션 레이건 대통령 처음 됐을 때죠. 80년 초반에. 2차 오일 쇼크의 영향이 굉장히 강해서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을 겪고 있었고 고용도 안 좋고 물가는 굉장히 높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인제 딱 물가를 잡은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러고 인제 레이건 대통령도 경제 정책에 그렇게 크게 관여를 좀 안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연준의 독립성을 확실하게 인정을 해 줬기 때문에 또 좀 비교적 편안하게 했던 것도 있죠. 그러면서 물가가 잡히고 하면서 다시 이제 어느 정도 처음에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지만 그 이후에 인제 90 년대 이후에 또 성장에 상당히 밑거름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인제 그러면서 버냉키의 책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2 기 시절에 연준에 대해서 자꾸 압박하고 했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썼고 그 책이 나온 거는 2 기가 시작된 지금처럼 이렇게 진행되기 전의 얘기니까 거의 요즘 얘기는 안 썼는데 만약에 지금 책을 다시 낸다면은 아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할 겁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은 "더 버텨야 한다."라고 주장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지금 이렇게 연준의 그 독립성을 훼손한다라는 거는요. 통화 정책이 사실상 그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좌우된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요. 선거 때마다 돈 풀어요. 선거 때마다 금리 낮추고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그냥 계속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그러면서 자산 버블도 계속 같이 커지는 거고요. 근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건데 이게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는 거는 반드시 보장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저러한 행동은 좀 우려가 많이 됩니다. 미국 주식이 상승세를 지속 중인데 과거를 봤을 때 자산시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지금하고 가장 비슷한 게 2000년대 초반의 IT 버블이죠. 지금도 사실은 거의 IT 쪽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IT 중에서도 인제는 그때하고 그때는 그냥 IT 그냥 닷컴이라고 붙이기만 하면 막 그냥 막 묻지마 투자였는데 지금은 AI 쪽으로 그게 집중이 돼 있어요. 물론 다른 쪽도 있지만 AI가 모든 걸 주도하고 있다라고 말해도 그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AI 그 흔히 이제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주식 얘기할 때 PER이라는 거 주가 수익 비율을 따지죠. 근데 이 PER이 지금 현재 AI 쪽에서는 40배 이상이 되는 것들이 여러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확실히 과열은 맞죠. 근데 과거의 과열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요. 그때는 정말 그냥 IT라는 그 넓은 범주에다가 마구잡이식의 묻지마 투자였는데 지금은 AI 테마라는 하나가 확실하게 이제 이걸 이끌고 있다는 거하고 또 그때하고 지금 다른 거는 그때는 이제 개인들이고 뭐고 막 들어오는데 지금은 사실은 상당히 많이가 ETF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그래도 조금 불안정성이 조금 덜하죠. 그래도 ETF 위주고 뭐 연기금하고 기관 중심의 투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인이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버블이 조금 덜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은 있는데 지금 이제 또 하나 문제는 시중에 그냥 코로나 때 많이 풀렸던 돈들 이런 돈들이 아직 완전하게 회수가 된 상태가 아닌 거다 보니까 유동성이 지금 좀 많은 상태거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의견이 좀 엇갈리긴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연준 쪽에서는 아직도 인플레이션 위협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상태에서 AI가 끌고 나가면서 그 유동성이 많고 이게 좀 복합이 된 거죠. 유동성이 상당히 있는 상태에서 AI라는 테마주가 나왔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대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그때만큼 묻지마 투자는 아니지만 지금도 상당히 과열의 조짐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떤 걸 보면 또 하나가 이제 이걸 더 서포트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은 개인이 그러니까 레버리지 투자라 그러죠. 빚을 얻어서 투자하는 거. 우리나라에서도 뭐 주식에서 보면은 미수로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식의 그 투자자 마진 계좌 부채 잔액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권거래 미국 그 증권업 규제하는 그 기관이 있어요. 근데 그쪽에서 나온 통계를 저도 얼마 전에 봤는데 이게 나오는 데마다 조금씩 숫자가 다르긴 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부채 잔액이 현재 개인의 그 잔액 중에서 그 주식에 들어가 있는 그 계좌 중에서 부채 잔액이 2024년 1월 대비해서 현재 30% 이상 증가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지금 사람들이 빚을 얻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레버리지 투자를. 이건 좀 아까 그리고 PER이 40배 이상 되는 게 여러 개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그렇고 이런 거 보면은 좀 과열의 조짐은 있습니다. 분명히 과열의 조짐이 있지만 그래도 2000년대 닷컴 버블에 비해서는 지금이 그래도 약간은 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투자 한쪽이 ETF라든지 그 기관 중심 그 비중이 훨씬 높다라는 점에서는 그때보다는 조금 안정적인 거 아닌가. 이게 두 가지 의견이 서로 좀 엇갈리고 있는데 저는 제가 보기에도 분명히 과열인 걸로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2000년 초반보다는 조금 덜하지 않나 저는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현재 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금값을 결정하는 거는 금이라는 거 금도 그렇고 은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귀금속으로도 많이 이제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공업용으로도 많이 쓰여요, 이게.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산 가치로 인제 저장 가치로 쓰는 거죠. 근데 그 CPM 그룹이라는 데가 이 광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수급 현황이라든지 전망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사하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금의 실질 수요하고 은의 실질 수요, 실수요에 대해서 그 가공 수요라 그래요, 그걸. 그러니까 뭐냐면은 귀금속하고 공업용 요 두 가지인데 이 가공 수요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프로 나온 게 있는데 그걸 쭉 보여줬는데 2000년 이후로 오면요. 그 실수요, 그 가공 수요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은은 조금 변화가 있고요. 특히 은은 2020년대 들어와서 그 가공 수요가 많이 올라갔어요. 왜냐하면은 태양광하고 배터리 같은 데 은이 쓰여요. 금은 뭐 늘 쓰이는 대로 보면은 금에 이제 물론 귀금속류로 이제 많이 쓰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거죠. 뭐 공업용으로도 뭐 우리 컴퓨터 안에도 다 금이 조금씩 들어가잖아요, 미세하게. 그다음에 치과용으로도 쓰이고 뭐 여러 가지로 쓰이는 가 있는데 이거 자체는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근데 가격은 엄청나게 올랐죠, 금이. 이 얘기는 뭐냐면요. 금이 인제 실제 수요로 쓰이는 것보다는 역시 자산 가치로, 그러니까 자산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수요가 굉장히 뛰었다는 거죠. 근데 아마 금값을 좌우하는 가장 큰 이유가 실제 수요보다는 자산 가치로서의 어떤 투자 목적으로 가는 게 더 크다라는 거는 뭐 이거는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만, 그 그래프를 저도 이렇게 보면서 '아 이 정도까지 차이가 나는구나.' 하는 거를. 그 은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 수요가 늘어나는 게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태양광하고 배터리라든지 여러 가지 공업용으로 쓰이는 데가 많아요. 왜냐하면 금을 쓰기엔 너무 비싸거든요. 그래서 은을 인제 쓰는 게 많고, 그런데 은값보다는 금값이 더 올랐죠. 그건 뭐냐면은 금이 가장 값어치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자산, 저장 가치로서.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과거에 비해서 기축 통화로서의 달러의 지위가 조금 흔들리는 게 아닌가. 그다음에 세계 이 경제가 뭔가 좀 '재편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 이런 불안감이 있을 때마다 금값은 팍팍 뜁니다. 지금 현재 금값이 2019년 1월 달에 1,000 온스당 $1,300 였습니다. 근데 이게 2020년에, 그 2020년 7월, 그러니까 1년 조금 더 지났는데 이게 $1,970 까지 이제 올라왔어요. 1,300 에서 1,970, 거의 2,000 이죠. 근데 이 이후로 2020년 이후로 좀 횡보를 합니다. 2020년 여름 이후로. 그러다가,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도 그렇게 금값이 크게 변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2024년부터 상승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2023년 12월부터 좀 조짐이 있었어요. 이때 $2,000를 넘어가더니 2024년에 쫙 올라가서 2024년, 이게 1년 동안 2023년 말에서 2024년 말까지 보면요. 이게 인제 $2,000 정도에서 $2,500를 넘었고, 그다음 현재는 $4,000를 넘었죠. 그러니까 이 2023년 끝날 때쯤, 그러니까 2024년부터 랠리가 시작돼 가지고 거의 지금 2배가 넘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동안 금의 실질 수요가 그렇게 늘었을 리는 없죠, 가공 수요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 동안에 24년, 25년 요 기간 동안, 지금 뭐 2 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사람들의 투자가 금으로 많이 몰렸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도처럼 국가 차원에서 금을 사 모으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CPN 그룹에서 나온 거 보면요. 기관하고 그러니까 패밀리 홀딩도 상당히 늘어났다. 근데 이걸 갖다가 기관들도 사 놓고 잘 밝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인도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거는 안 밝히려고 그래도 다 밝혀지죠. 그거는 뭐 다 알려져 있지만, 그 외에도 금을 사 모으는 기관과 개인들도 많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그만큼 세계 경제가 좀 불안정성이 높아졌다는 얘기죠. 그 과거처럼 미국의 그 달러라는 거, 법정 화폐인 달러라는 거에 대한 신뢰가 자꾸 내려가고 있다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인제 인도, 중국, 러시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브라질 뭐 이렇게 해서 브릭스가 있고 이제 확장이 되고 이러면서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탈달러 시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이게 정말 달러의 위상을 좀 떨어뜨리기도 하고, 탈달러로 간다 그럴 때 그럼 거기선 기축 통화를 뭘로 하겠냐 하는 건데, 위안화는 아직은 이제 그 정도 신뢰를 잘 못 줘요. 국가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러기 때문에 금이라는 게 그쪽에서는 또 하나의 어떤 그 상당히 중요한 자산 가치가 되는 거거든요. 완전하게 근본위제로 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근보유량이 많은 나라의 화폐가 신뢰를 훨씬 더 받게 되죠. 그러니까 각국에서 전부 다 금을 자꾸 사 모으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은도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러니까 태환이라는 게 반드시 금일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은으로도 같이 금, 은 동시 태환이 가능한 거니깐요. 이게 갈 수도 있는데 은보다는 금에 대한 가치가 훨씬 더 높은 거죠. 은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많이 올랐는데 2020년 5월 달에 온스당 $12에서 10월 달에 $27. 그러니까 5 개월 동안 2배가 훨씬 넘게 올랐어요, 은이 이때도. 근데 그 이후로 쭉 횡보하면서 약간 하락하고 이러다가 24년에 여기도 같이 오릅니다. 금하고 같이 2월 달에 $20 하던 게 현재는 지금 $50가 됐어요. 2배가 넘죠. 2.5배가 2024년 2월. 그러니까 그때 은 샀으면은 지금 돈 많이 벌었을 텐데, 뭐 저도 뭐 이쪽은 좀 저도 잘 어두워서 최근에 이제 금값이 하도 오르니까 저도 이 자료를 찾아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올랐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은 그 국제 금융 질서의 변화와 세계 인제 러시아 그러니까 미중 갈등으로 인제 대표되는 그 미중 갈등이라는 수준을 넘어서서 인제 패권 경쟁이죠. 이런 거를 대표되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라서 안전자산인 금과 은으로 돈이 많이 몰리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금값을 결정하고 있는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역시 이제 지정학적인 이슈라든지 세계 경제에 대한 불안정성 그리고 금융 질서 재편 그러니까 브릭스를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탈달러 시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초 자산으로 금과 은을 많이 모으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금만 오른 게 아니라요. 세계 자산 자체가 다 올랐어요. 부동산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제가 전 세계 화폐 유통량을 다 집계를 하는 거는 그거는 뭐 그런 자료는 없는데 코로나 이후에 풀린 엄청난 자금들이 여러 자산 시장에 지금 들어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상화폐도 많이 오르고 주식도 많이 오르고 그러니까 경기가 별로 안 좋은데 주식은 자꾸 오르잖아요. 중국 같은 나라도 작년에 엄청나게 대규모 부양책 뭐 수백조 원이 들어가는 부양책을 현금을 풀었거든요. 미국도 지금 과연 그 코로나 때 풀린 돈이 다 회수가 된 건지 어느 정도 회수가 된 건지 그게 정확히 모르겠는데 나오는 기관마다 발표가 조금씩 달라 가지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시중에 많은 유동성 이런 것들이 자산 시장을 다 부추기는데 금과 은은 여기다가 이런 불안정성, 금융 시장의 불안정이라든지 어떤 그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또 몰리는 게 있어서 이 두 가지가 금과 은 쪽에서는 더 크게 증폭이 돼서 나타나는 거죠. 과거에 금값이 올랐던 이유와 상승세가 꺾이게 되었던 원인은 무엇이었나요? 인제 과거에 많이 올랐을 때가요. 70 년대 오일 쇼크 때도 금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 71 년에서 80 년 그러니까 이게 10 년인데 이때 한 15배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도 많이 상승했지만 그래도 15배까지는 올랐거든요. 근데 이때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폐 가치가 안정이 되고 경기가 안정이 되고 투자처가 분산이 되면은 그때는 내려가요. 왜 다른 투자 순환이 많아지고 경기가 안정이 되고 불확실성이 낮아질 때는 아무래도 금에 대한 수요가 조금 내려가게 됩니다. 네 요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상황이 그만큼 불안정하고 뭔가 이렇게 금융에서도 과거와 같은 달러의 그 위상이 과거보다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라는 게 좀 반영이 된 거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나마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건 금이라고 보시나요? 금이 좋은 방어책이 되죠. 예. 되는데 항상 금이라는 게 그래요. 이런 실물 자산이라는 게 유동성이 높지는 않거든요. 금을 한번 샀다 팔면은 굉장히 그 중간에 이제 수수료도 많이 내고 이래야 되는데 물론 이제 올라간 액수가 워낙 많으니까 뭐 그 정도야 그 대단치 않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팔 때도 좀 시간이 걸리죠. 또 하나는 해외로 가져나가기 어렵다는 뭐 이런 단점도 있고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뭔가 경기가 불안정할 때는 자산을 저는 뭐 금에다가 이렇게 뭐 잔뜩 투자하라 이런 것보다도 다양하게 좀 분산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자산 중에 하나가 금이죠. 그리고 금 외에도 이 디지털 시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시장에서는 금과 같은 역할을 그러니까 사용 가치는 높진 않아요, 비트코인이라는 게. 그걸 가지고서 물건을 사거나 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의 저장 가치로서는 굉장히 높은 가치를 앞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는 의견을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요. 가상자산이라는 게 뭐 여러 자산들이 있죠. 뭐 지금 인기 있는 것 뭐 이더리움도 있고 솔라나 뭐 XRP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비트코인이 일단 가장 먼저 시장에서 신뢰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개수가 확실하게 제한되어 있는 거는 비트코인이 유일하죠. 물론 인제 제가 전에 한번 다른 방송 나가서 다른 코인들은 뭐 자기들 마음대로 발행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정말로 마구잡이로 막 발행한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발행량을 갖다가 그 이사회에서 이렇게 조정을 해 가지고 늘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금은 그게 안 돼요. 오히려 손실은 발생해요. 왜 발생하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암호키 잃어버린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있을 거로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뭐 많지는 않겠지만 쪼금씩은 나올 거고. 근데 금이 아니라 비트코인은 확실하게 발행이 딱 제한돼 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 유사 상품은 나오죠. 뭐 다른 것들 비트코인하고 비슷한 것들이 나오지만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하나의 기준점이 돼 있고 가장 그 가치가 높은 건데 디지털 시장 특히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게 확산되고 이럴 때 그 순간에 그런 값어치의 어떤 기준점이 뭐가 되냐는 거죠.
그게 바로 비트코인이 되는 거고 디지털 그 시장 자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비트코인에 제한돼 있기 때문에 하나당 가치는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산을 지금 현재 이렇게 어떻게 보유하는 게 좋으냐 할 땐요. 그 사람마다 위험 깊이 성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현금 당연히 예비비가 필요하니까 현금도 있어야 될 거고 원화도 있어야 될 거고 뭐 달러를 보유할 수 있으면은 뭐 보유를 하더라도 그 외에도 뭐 금이나 비트코인이나 뭐 아니면은 좀 안정된 주식 같은 거 이렇게 좀 배당 잘 되는 그런 주식 같은 걸 또 가지고 있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좀 나누어서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는 분산이 정답입니다. 어느 한쪽에다가 몰아가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다양하게 분산해 놓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최근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람들이 미중 패권 기술 패권 미중 그 패권 경쟁이 물론 지금 현재 눈앞에 가장 크게 보이는 건 맞죠. 그게 맞고 거기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국가들의 그 부채 비율이 다 높아지고 있어요. 제가 공부를 할 때가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그 당시에만 해도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가는 건 위험 신호라는 얘기를 그때 거시경제학 쪽에서 하고도 했었거든요. 딱 정해진 법칙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뭐 100%안 넘는 선진국이 드물 정도로 주요 국가 중에서 뭐 미국, 프랑스, 영국도 거의 100%죠. 그다음에 이탈리아, 중국도 거의 100%. 근데 사실 중국은 지금 그 90%대라고는 하는데 지방 부채, 숨겨진 부채를 다 합치면은 뭐 훨씬 더 높을 거예요. 뭐 추측하기로는 해외 뭐 보스팅 컨설팅이나 이런 데서 나온 거 보면은 140, 뭐 160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본은 200% 훨씬 넘죠. 다 높아졌는데 이게 당장 줄어들 가능성이 있냐? 거의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과거처럼 잡힐 거냐? 지금 보면 전 세계적으로 비용 인상 요인은 있지만 인하 요인이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면 러우 전쟁 끝나고 이러면 원자재 값 가격이 조금 안정화될 수는 있겠지만 공급망이 분절이 된다는 게 과거와 같이 가장 싸고 효율적인 공급망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경제 안보를 고려한다라는 거는 비용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안전한 쪽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가격 상승을 의미하죠. 자원에 대해서도 자원 무기화는 더 심해질 거고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요. 앞으로는 법정 화폐에 대한 믿음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 현물 자산으로 가는 거죠. 현물 자산 중에서 가장 확실한 거 금 되는 거고. 그다음에 디지털 시장이 커지니까 이제 비트코인으로 가는 거.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지난 한 100여 년 동안 우리가 법정 화폐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했었죠. 그 이전에는 영국 그 파운드와 스털링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미국 달러 이런 식으로 '이거는 확실하다. 정부에서 보증해 주는 거다.' 하지만 인제는 사람들이 '과연 그래?' 물론 사라지진 않아요. 1달러가 있으면은 그 1달러가 당장 없어지지는 않겠죠. 미국이 당장 파산할 리는 없으니까. 하지만 가치가 서서히 줄어드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요. 고대 로마부터 시작해서 중국에서도 뭐 송나라, 원나라 이런 데도 보면은요. 나라가 처음 세워졌을 때는 상당히 국가 운영을 잘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때는 사람들이 무식하고 잘 몰라 가지고 그냥 집회는 남발했다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원나라 같은 경우도 금나라가 왜 망했는지 송나라 화폐 가치가 어떻게 떨어지는지 다 봤고 처음에 원나라도 그 지폐를 발행을 할 때 금, 은, 태환을 확실하게 지켰습니다. 그걸 갖다가 굉장히 우려했어요, 인플레이션을. 근데 나중에 영토가 너무 빨리 확장이 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유목민들 사회에서는 원나라 지폐가 쓰이지는 않았거든요, 잘. 그러다 보면 거기다가 지급할 수 있는 거는 은이었어요. 그러면서 국내의 은이 중앙아시아 쪽으로 너무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 당시에 초창기에 그 원나라의 그 화폐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야유초제라는 그 거란인인데 그 시스템을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이제 태환을 갖다가 확실하게 지키고 남발을 못하게 굉장히 막으려는 장치를 했지만 영토가 늘어나고 또 남쪽에서 중국에서 이제 반란도 많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비용이 계속 증가하는데 자연재해까지 발생하고 이게 그 과정을 견디지를 못하고서 결국은 퇴환이 잘 안 되게 되고 그러면서 지폐가 남발이 되면은 다시 평가절하해서 디노미네이션 해 가지고 뭐 5대 1로 교환하는 새로운 지폐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해 나가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수준까지 갔는데 현대에는 이제 물론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겁니다. 그렇게 빠른 속도로 인플레이션이 되지는 않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어쨌든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걸 그동안
안정된 이 법정 화폐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인제 저는 2000 년대에 들어와서 그 점점 심해진다고 보고 있는데 돈의 가치가 자꾸 줄어들어요. 완전히 사라지진 않더라도 서서히 이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보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그런 위험을 갖다가 쪼금씩 느끼고 있다는 거죠.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그렇게 갈 수 있다. 그러면은 이러한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안전한 실물 자산인 금과 은을 많이 사게 되는 거고, 그리고 비트코인으로도 지금 많이 모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저도 처음 비트코인이 2010 년대에 나왔을 때 '저게 과연 될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한 2018 17년 18년 넘어오면서 '아 이거는 확실하게 정부에서 법적으로 막지만 않으면은 앞으로 굉장히 커질 거다.'라는 좀 확신이 생겼었어요 그때. 그랬었는데, 실제로 인제 ETF가 승인이 되고 이러면서 인제 비트코인이 굉장히 인제 가격이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건 뭐냐면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고 내 가치를 서서히 갉아먹는 행동을 하지 못하는 무언가 가치를 찾자는 거예요. 그걸 디지털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거죠. 이거는 그러면 그 가치는 누가 보증하느냐? 그건 프로그램이 보증한다는 거죠. 사람이 보증하는 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금하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람이 보증하는 게 아니죠, 가치를. 그래서 인제 이쪽으로 돈이 몰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법정화폐 값어치가 막 절반 이렇게 떨어지고 이럴 리는 없습니다. 과거에 그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에 독일 마르크처럼 그렇게 훅 순식간에 막 떨어지고 이런, 그거는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는 안 갈 거라고 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돈이 서서히 완만하게 녹아내리고 앞으로 한 10 년, 20년 후에 달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법정화폐가 과연 지금만한 값어치를 유지할 수 있을지 한번쯤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인제 안전자산을 많이 인제 선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연금 개혁 진행 상황을 알려주신다면요? 네. 프랑스 연금 개혁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예. 업데이트라기보다도 이제 정정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라는 게 업데이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프랑스 부채 비율이 이렇게 높고, 이게 연금이라는 게 과거에 만들어질 때면 평균 수명이 70 세에서 뭐 75세 요 사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만든 건데, 인제는 뭐 평균 수명이 너무나 높아졌고, 그다음에 과거에 비해서 출생아 숫자가 많이 줄었잖아요. 출산율이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밑에서 받쳐줄 사람은 줄어들고 위에서 받아가는 사람은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구조가 지속화되는 과정에서 이 재정을 갖다가 지속 가능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프랑스에서는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프랑스 상황을 뭐 또 지금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안 좋은 길로만 계속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연금을 개혁한 나라들의 사례를 한번 좀 보고 싶어요. 근데 이게 어디냐면은 이제 스웨덴이 98 년도,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했죠. 독일은 2004년 이렇게 되는데,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이게 말 자체가 좀 어려운데 확정 급여형에서 확정 기여형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DB 방식에서 DC로 바뀌었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전에는 정확히 얼마를 받겠다라는 거, 내가 내는 거랑 이런 거 관계없이 나중에 은퇴 후에 얼마를 받는다라는 게 정해지는 방식이었어요. 내는 거랑 관계없는 건 아니고, 관계는 있는데 저거 이게 받는 게 정해져 있는 거고, 확정 기여형은 정말로 내가 낸 거에 비례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받는 액수가 조정이 가능해요. 예, 이게 물론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내는 금액에 따라서 또 일부는 자기가 뭐 프리미엄 연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개의 연금을 고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쟁을 해서 더 자기가 위험한 걸 택할 수도 있고 안전한 걸 택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연금에서도 연금끼리 경쟁을 시키고 연금의 선택권을 또 일부를 준 거예요. 전체를 다 준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스웨덴 연금만 가지고도 굉장히 사실 복잡한 얘기들이 많은데 이걸 다 설명드리지는 않는데 못하겠고, 근데 가장 큰 틀은 뭐냐면은요. 확정 급여형, 내가 받는 액수 딱 정해진 거에서 확정 기여형으로 해서 받는 액수가 좀 바뀔 수도 있는 이런 형태로 가는 거고, 그리고 내가 투자한 거의 수익률, 연금에다 투자한 거의 수익률에 따라서 조금씩의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바꾼 가장 큰 이유는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스웨덴이 그 당시에도 연금이 한 2020 년이 되기 전에 고갈될 거다라는 우려가 있었고, 이 개혁을 통해서 연금 고갈을 좀 막은 거죠. 그다음에 독일은 2004 년인데, 여기서는 이제 지속 가능성 계수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양비가 증가할수록 연금액을 갖다가 받는 연금액을 감액하는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한 건데,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죠. 일본에서는 이제 어떤 걸 했냐, 거시경제 슬라이드라는 걸 넣었죠.
그래 가지고 물가하고 연동시키고 뭐 여러 가지로 이거 성장률하고도 연동시키고 해 가지고 물가가 뭐 어느 선이 돼서 가게 되면은 그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내가 받는 연금 액수도 뭐 거기에 맞춰서 인제 뭐 상승폭이 줄어들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꾼 거죠. 근데 이 세 나라뿐만이 아니라 연금 개혁하는 나라가 몇 나라가 더 있는데 보면 전부 다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보여요. 왜냐하면 과거에 만들었을 때하고 지금하고는요 그 상태로 가서는 연금이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아니 75세 70에서 75세의 평균 수명인데 지금은 이게 훨씬 넘어가서 막 80세 90세 넘어가고 있거든요. 좀 있으면 100세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러면은 예전에는 40년 일하고 한 10년 받는다. 근데 지금은 40년 일하고 40년 받는다. 이거는 유지가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밑에 태어나는 사람 숫자가 많으면은 이게 또 어떨지 모르는데 태어나는 사람 숫자는 줄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연금 개혁을 했던 나라들은 대부분 다 이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했는데 프랑스도 이걸 하자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뭐 그 다 얘기할 그 필요도 없고 다 알고 있을 필요도 없지만 프랑스 현재 마크롱 정부에서 하려고 그랬던 건 바로 그런 거였는데 야당에서 다 반대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국민들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나는 내년에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거 좀 늦어질 건데." 그러면은 국민들이 그걸 수용을 해야 되는데 프랑스에선 수용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스웨덴도 그렇고 과거에 덴마크 같은 나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덴마크는 제가 연금은 모르겠지만 정말 노동 개혁을 많이 했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국민들이 그걸 수용을 한 거고 프랑스는 길거리에 나와서 불을 지르는 거고요. 이 차이가 되는 겁니다. 프랑스의 연금 정책과 대한민국 연금 정책을 비교해 주신다면요? 뭐 워낙 차이가 많이 나서지 정확한 비교는 어려운데 저는 연금 정책보다 연금을 받아들이는 지금 형태, 연금 개혁 방향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요. 우리나라가 작년에 연금에 대해서 인제 좀 개혁을 했는데 그걸 개혁이라고 해야 될지 개악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지금은 더 내고 더 받는 식으로 바꿨거든요. 이거 전형적으로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람한테 유리하고 젊은 세대한테 불리한 식으로 개혁을 바꾼 겁니다. 젊은 세대들은 여기에 대해서 근데 이게 또 그 연금이라는 것 자체가 내용이 복잡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내용을 자세히 알기는 어려운데 큰 결과만 주고 언론에서도 그냥 그렇게 잠깐 얘기하고 넘어갔어요.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도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슬쩍 넘어갔는데 젊은 세대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거는 정말 굉장히 잘못된 문제고 반드시 다시 한번 이 조정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거 이렇게 자꾸 후세대한테 짐을 넘기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때 작년에 연금을 조정한 게 받는 액수를 더 늘리고 내는 액수도 같이 늘리는데 지금 그럼 은퇴해서 좀 이따 받을 사람들한테 유리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걸 개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89년도에 연금이 들어왔고 지금 연금을 받을 사람들은 이제 지금 앞으로 받기 시작할 사람들은 과거에 현재 받고 있는 사람보다 1 인당 연금 수급액이 높거든요. 왜냐하면은 젊었을 때부터 연금을 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을 서포트를 해 준다 밑에서 더군다나 인구가 줄었는데 이 젊은 층에서 그걸 갖다가 근데 자기 소득 대체율을 높여 가지고 오히려 받는 데서 더 높이겠다? 이거는 그리고 평균 수명은 지금 계속 늘어나고 그러니까 위에 받아야 될 사람은 자꾸 늘어나고 1 인당 수급액도 늘어나는데 밑에 있는 사람 숫자는 자꾸 줄어들었고요. 근데 이걸 갖다가 받는 액수를 더 높여 준다라는 거는 정말 이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게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반드시 다시 한번 겪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프랑스처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네덜란드나 덴마크 이런 사례를 갖다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다시 한번 좀 뒤져보고 그리고 스웨덴에서도 연금 개혁 사례 이거 보면은 작년에도 뭐 요런 얘기 보고서들이 나온 적이 있긴 한데 이거를 갖다가 전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재정은 점점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후세대한테 계속 짐을 떠넘기는 식이 되는 거죠. 재정 중독 늪에 빠졌다는 프랑스는 어떤 상황인가요? 이게 재정 중독이라는 게 정부가 계속해서 부족한 재원을 갖다가 인제 부채를 확대하면서 이제 메꿔 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런 게 이제 구조화돼 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금리 스파이럴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자가 계속 올라가는 건데 아무래도 부채가 높아지니까 프랑스도 이번에 신용 등급이 강등되고 프랑스 국채의 이자가 뭐 그리스 국채 이자보다 높아졌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자 비용이 상승하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적자는 더 늘어나는 거예요. 적자가 늘어나니까 차입을 또 늘려요. 부채는 또 늘어나요. 이렇게 되면은 신용도가 떨어지니까 이자가 또 금리가 또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스파이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프랑스가 그 상황까지 온 겁니다. 프랑스 같은 선진국이 정말 예전에 전 세계에서 다 부러워했고 사실 지금도 프랑스가 선진국인 건 맞아요. 그리고 기술도 상당히 그 하이테크 기술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인 건 맞는데 지금 재정 자체가 재정 운영에서 저렇게 빵꾸가 난 거죠. 이런 상태까지 와 있고 프랑스의 그 부채는 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3조 3천억 유로인데 이게 한화로 계산하면 한 5,400조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제가 이자가 얼마나 될까 봤는데 이게 이자가 지금 현재 이제 10년채가 3.5%인데 그거는 이제 요즘에 발행하는 거고 예전에는 또 낮은 금리로 발행을 했어요. 그리고 정확히 몇 퍼센트, 평균 몇 퍼센트인지 모르는데 이게 외신 같은 데서도 보고 이렇게 외부 기관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어디서는 한 500억 유로 좀 넘는다 그러고 어디서는 680억 유로까지도 보고 있는데 대략 한 600억 유로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게 이자가 600억 유로면은요. 1년에 하루가 아니고 이게 1년이 365일인데 대략 보면은 하루에 한 1.5억 유로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예, 600억 나누기를 하면 만약에 300일로 계산하면은 2억 유로인데 2억까지는 안 되고 한 1.5. 그러면은 1,000원으로만 계산해도 1,500이잖아요, 하루에. 1,500원. 1,500억 원. 근데 1,000원이 훨씬 넘잖아요. 그러니까 2,000억 원이 넘는 거예요. 하루에. 제가 얼마 전에 참 재밌다고 표현할 수는 없는데 사이트에 보니까 프랑스 이자를 갖다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숫자가 띵띵 올라가요. 그거 보고 있으면 정말 그러니까 하루에 막 몇천억씩 이렇게 이자가 올라가는 건데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막 그거 갖다가 거의 초 단위로다가 이렇게 띵띵띵 올라가는데 보고 있으면 저 상황이 됐는데도 국민들이 저렇게 재정 긴축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연금을 줄이는 거를 반대를 한다. 이런 거는 좀 보면서 지금 현재 프랑스가 뭐 당장 망할 일은 없을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과연 프랑스가 버틸 수 있는 건지. 그게 사실 바이로 총리도 IMF 구제금융 얘기를 괜히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위협이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태로 계속하면은 답이 없다 이렇게 본 거죠. 사실. 그리고 외국에서도 프랑스의 신용 등급을 떨어뜨리고 하는 것도 그 신용 그 기관에서도 떨어뜨리는 것도 프랑스의 상황이 정말 개선의 가능성이 잘 안 보인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예. 프랑스 그리고 유럽의 경제가 무너지게 된 원인들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면요? 일단은 그 가장 단기적인 걸로만 얘기를 하자면은 뭐 중국 경제가 침체된 것도 굉장히 크고요. 중국하고의 무역을 많이 했었는데 중국 경제가 침체되면서 중국 수출이 많이 줄었죠. 중국으로의 수출이. 이게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좀 올라간 것도 상당히 영향이 큽니다. 상당히 소비 심리가 또 위축이 됐고. 그다음에 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단기적인 건데 이것도 물론 큽니다. 이것도 큰데 또 보다 근본적으로는 역시 복지 비용이 증가하고 기업의 활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든지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유럽 기업이 디지털 전환에 실패했다. 이거는 뭐 지금 최근에 정말 이렇게 막 뛰어난 기업들 그 미국에선 매그니피센트 세븐도 그렇고 아니면은 유럽에서도 있기는 있어요. ASML 같은 아주 그런 뛰어난 특출난 기업들이 나오고 뭐 아스트라제네카도 있고요. 하긴 하죠. 프랑스에도 미스트럴 AI 같은 게 있고요. 근데 당장 이게 미국에 있는 그 뭐 엔비디아나 페이스북, 구글 이런 거랑 경쟁하기에는 아무래도 그 규모가 좀 그보다는 안 되고요. 뭐 대만의 TSMC나 뭐 이런 데도 상당히 지금 발전을 하는데 유럽에서의 그 유럽을 주도하는 기업들을 보면요. 다 굉장히 오래된 기업들이에요. 여전히. 굉장히 전통적인 기업 뭐 루이비통, 뭐 벤츠, 바이엘, 뭐 바스프 이런 회사들이 많거든요. 이게 유럽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그렇다는 거고 이탈리아에서도 보면은 공기업들이 인제 그 상위권에 있고. 그러니까 새로운 활력이 잘 안 나타나는데 보면은 주로 인제 그 시장 내에서 보면은 기존의 이해관계자의 갈등이 있을 경우에 신규 산업 진출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도 많고요. 뭐 여러 다양한 규제 뭐 이런 것 때문에 디지털 전환에서는 굉장히 그 속도가 늦었고요. 이것이 인제 유럽과 미국의 격차를 크게 벌리게 된 이유라고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또 난민을 많이 받고 이러면서 복지 비용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 자체가 많이 올라간 거죠.
근데 이거는 뭐 복지 비용이 늘어나는 게 뭐 필요한 어떻게 보면 필요한 거고 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좀 유럽은 그래도 자기네가 쓸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과도하게 사용한 것만큼은 분명하죠. 예. 프랑스가 IMF 구제 신청을 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저는 뭐 당장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인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바이로 총리도 오죽하면은 그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IMF 구제금융 얘기를 꺼내고 자기의 그 신임에 관련돼서 투표를 붙이고 그 짓거리는 누구나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 언론에서도 정치적 자살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랬는데 더 이상은 '이렇게는 안 된다.'라는 절박함이었거든요. 근데 당장 프랑스가 저는 구제금융으로 갈 가능성은 없다고 거의 없다라고 보는데 이게 장기화돼서 한 5 년 10년 간다. 그 부채 비율이 뭐 이렇게 하다가 막 200% 300% 간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프랑스가 특히 더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일본은 지금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00%가 넘지만 그 대부분의 부채가 일본 국내에서 소화가 돼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지금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높지만요. 거의 95%가 국내에서 소요가 됩니다. 근데 프랑스는 프랑스 부채를 가지고 있는 외국이 50%가 넘어요. 이게 원래 40%대였는데 지난 한 5년 그죠. 5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46%에서 지금은 54%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갚는 이자가 그나마 일본하고 중국은 국내로라도 돌죠. 그것도 물론 굉장한 비효율입니다. 사실 그 세금 걷었다가 또 풀고 그래 가지고 몇몇 그 국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이자를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비효율인데 프랑스는 그중에 자기네 부채 이자의 절반 이상 54%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악성이에요. 아주 악성 중에 악성 부채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은 이게 장기화되면은 프랑스도 버티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당장은 아니지만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요. 그럼 제동이 걸릴 만한 조짐이 보이냐 하는 거죠. 이거 하자고 긴축안 제정하면은 또 불지르거든요. 프랑스 시위하는 거 보면 정말 무서워요. 불 지르고 때려 부시고 하는 우리나라는 정말 거기에 비하면 너무나 얌전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게 제가 프랑스 얘기를 자꾸 이렇게 하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우리나라는 그럼 괜찮나? 우리가 과연 남 얘기할 땐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우리나라는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도 저렇게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프랑스 사례에서 반면 교사를 찾고 네덜란드, 덴마크 사례에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 사회도 인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다른 나라 사례를 많이 봐야 됩니다. 예 많이 보고 좋은 거 안 좋은 거 다 종합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맞는 거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갖다가 다 종합을 해서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저도 쪼금 우리나라 보면서도 걱정이 돼서 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제가 인제 예 외국 사례를 얘기를 하고 또 국내 경제도 이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 우리나라가 그래도 뭐 인제는 그 상당히 발전되고 선진국 대접을 받고 있고 예전에 제가 90 년대에 인제 대학 다닐 때 그때 보면 우리나라는 뭐 삼성전자 하나다. 삼성전자 착시 현상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경기가 다 안 좋은데 삼성전자가 막 실적을 내면은 경제가 좋아 보이는 것처럼 삼성전자 착시 현상이라는 얘기까지도 했었는데 이제 그렇진 않죠. 삼성전자 하나가 아니라 없던 또 뭐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뭐 2차 전지, 화장품, 조선, 방위산업 거기다가 서비스업 쪽에서도 K 콘텐츠 이런 식으로 인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많이 갖추고 있고요. 어 예전과는 달라졌지만 근데 저는 요즘에 가장 걱정이 되는 거는 우리나라도 인제 '경제 활력이 쪼금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되고 있는데 그걸 볼 때 제가 유럽을 자세히 자꾸 보고 유럽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도 잘못하면은 저렇게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또 잘 되는 나라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새로운 기업이 나와서 또 막 잘 되는데 또 미국도 부작용이 많이 있고 다른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거든요. 또 유럽에서도 아까 네덜란드나 덴마크에 대해서 제가 좋은 얘기만 했지만 그 사회 내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아요. 거기서도 보면은 뭐 부동산 문제나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좋은 거 안 좋은 걸 다 잘 종합을 하고 우리나라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서로 제발 조금씩만 양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세대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도 연금을 둘러싼 갈등 그리고 또 이해관계자 뭐 기존의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간의 갈등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만 거시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자기가 조금 더 양보를 안 하고 당장은 그게 득이 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경제 전체에 엄청난 악영향을 주어서 자기 자신한테도 그 피해가 돌아와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어떻게 잘 넘어간다 치더라도 자기 자식 세대는 어떻게 될지 이런 것도 좀 종합적으로 보면서 다 같이 좀 약간은 한 발만 떨어져서 보고 또 다른 나라 사례를 같이 한번 좀 잘 참고를 했으면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정치권이든 뭐 아니면 기업이든 이런 데서도 이런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